이 글은 길희성의 종교에서 영성으로 탈종교 시대의 열린 종교 이야기의 독후감입니다. 어, 이런 책인데요. 종교에서 영성으로 길희성 탈종교 시대의 열린 종교 이야기 전집 2. 양력을 살펴보면 길희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학자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비교 존경을 받았다. 예일대학교 학부하고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이게 세계 종교학계의 엘리트 코스죠. 최고 엘리트 코스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죠. 학술원 회원에서 기린 선생님은 한국의 그 종교학을 대표하시는 분. 여기 제 저서를 좀 보면 인도 철학, 일본 정토사상 불교, 진울, 한국 선불교의 저거죠. 시작점이죠. 예수,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인문학,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은 종교와 영성 연구를 주제로 하는 22권에 이르는 전집의 제2권이며 기리성의 종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집이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요건 2권이고 그 다음에 3권, 그 다음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4권 진울의 선사상, 불교, 선불교, 5번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거는 그 천주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일본의 정토사상, 그 다음에 7번은 예수, 8번 인도 철학, 10번 열린 종교 등 영적 휴머니즘 12번, 이런 식으로 거의 종교에 관해서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까지 줄을 치면서 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아주 감명 깊은 책이었어요. 이 마지막까지 줄 치면서 읽었다. 이거 굉장히 나로서는 굉장한 그 찬사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 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게 만드는 책을 찾으려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일간신문처럼 훑어보고 지나치는 종류의 글도 있어요. 아주 일부분만 노트에 적어두거나 기억하고 옆으로 젖혀둘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 조금씩 적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 그런 책도 있겠죠. 마음을 편하게 읽다가 자세를 바로하고 연필을 들고 메모하면서 찬찬히 읽어 나가고 싶게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책이라고 어느 정도 읽고 나면, 대부분 그래요. 이거 아주 괜찮은 책이다 고 읽다가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려는구나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읽어 나가게 되죠. 이게 보통인데 이 기리성의 이 책, 종교에서 영성으로 탈종교 시대의 열린 종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줄을 치고 메모를 하면서 읽게 만드는 아주 희귀한 업적입니다. 맨 끝에 페이지까지, 맨 끝에 문장까지 열심히 줄 치고 읽은 책 그렇게 안 많았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출판사가 전집을 왜 나겠다고 나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선 첫째, 역사의식의 문제. 왜 종교 얘기를 하냐면 종교라는 것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종교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그래서 무엇이 인생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선인지, 어떤 것이 좋은 삶이고 바람직한 삶인지, 종교가 그 규범과 이상을 제시하면서, 그쵸? 고려 때는 불교, 신라 때 하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주세에는 유교였죠. 이러한 가치들이 절대적이라고 가르쳤으니 종교가 전통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삶의 방식의 토대였어요. 지금은 느닷없이 종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종교의 역할이 근대에 세속화된 사회로 들어오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근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 과거 전통 사회에서 겪었던 종교의 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의 역할이 관습이나 전통으로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아직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서 현대인의 의식은 종교가 제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나 인생관과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괴리를 경험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사상적으로 주도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진리와 도덕의 준거로 삼은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였어요. 이로 인해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세계관, 비판적 역사와 신화적 전승, 그리고 자율적 윤리와 전통에 따른 타율적 윤리 사이에 극복하기 어려운 괴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종교적 세계관이 과학적 세계관으로 하고 지금 근대 그 전근대 종교적 세계관이죠. 그다음에 신화적 전승이었죠. 종교 중심에. 근데 비판적 역사 다르죠. 그다음에 전통의 사회적 윤리에 따랐던 시절에서 자율적 윤리가 발생한 근대가 극복하기 어려운 괴리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은 요거가 기반이죠. 서기 그리스도교 사회와 유대교 사회가 이런 위기를 제일 먼저 경험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사회 어느 종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되었어요. 종교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실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한 성인의 말씀이나 경전의 초월적 권위를 주장하는 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통사에서 하듯이 하면 종교적 가르침과 세속적 지성 사이의 괴리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갈등이 이런 종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 근대사상이라고 왜 말했는데 그거는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근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과거와의 단절이죠. 지금 여기서도 괴리와 단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근대 세속화된 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전근대의 종교적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진리와 도덕의 준거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인의 말씀이나 경전의 초월적 권위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 현재 살고 있는 근대 사회는 그 이전 사회에 대한 거부나 단절에 기반을 두고 있죠. 개인의 발견과 더불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눈여보실 일은 근대와 현대라는 말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주체적 인간이 출현하는 근대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본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계죠. 종교는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라는 의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 현대인들은 종교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종교는 외면당할지언정 인간의 영성이 사라지거나 무시되는 일은 없다. 종교는 사라지지만 여기 영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영성,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라고 말할까? 영성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점점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인의 이성과 마찬가지로 영성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인이라고 영성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오히려 종교의 전통과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기존의 전근대적인 종교와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다른 영성, 이게 이제 이 기리선 교수가 하는 얘기인데 다종교적 영성 또는 초종교적 영성 또는 비종교적 영성 이런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기리선 교수의 종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벽을 넘고 그거는 종교와 비종교의 구별마저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초유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리선 교수의 종교 사상입니다.
앞에 내가 주목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기리성은 근대와 현대라는 용어를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이는 기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학의 전체에 걸린 역사의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필자가 시집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에서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반성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다수의 글에서 이런 역사인식의 문제점이 언급되는 경우를 가끔 봐요.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 4, 낮은 수준. 아무 도서관이나 가보시라. 그리고 국문학사를 찾아보시라. 그러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191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사를 논하는 서적들, 국문학과에 내놓으라 하는 석각들이 써놓은 서적들, 그 책들의 제목만 보시라. 주눅이 들어. 두껍죠, 책들이. 그 책들을 어떻게 다 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책들의 제목만 눈여겨보시라. 근대 문학사, 그리고 현대 문학사, 그리고 근현대 문학사. 그러니까 역사의 제목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는 게 이게 소위 한국 문학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의 성격이 근대인지 현대인지 아니면 근현대인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지. 이게 소위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수준이고 이건 국어국문학계의 수준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건 한국 문화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욕한다기보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죠. 사실은 통렬한 자기 반성입니다. 어투를 이렇게 쓴 거죠. 나한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사실은 필자 자신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용어의 혼란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리성 교수한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지만 다음에 인용해서 알 수 있듯이 기리성의 역사의식의 혼란성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기리성 교수의 놀라운 점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언급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용어가 약간 다소 혼란스럽게 쓰인 게 있지만 근현대 사회는 그래서 근현대라고 이번에 썼죠. 근현대 사회는 이런 자의식이 보편화되어 개인의 주체성, 자유, 권리, 책임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사회다. 이게 근대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근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자의식의 과잉 현상마저 생겨 고립된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경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게 왜 근현대라고 썼냐면 기리성 교수가 자의식이 요거는 근대 사회죠. 요거는 근대 사회예요. 자리 잡은 근대 사회다. 그런데 개인주의, 요거는 요 앞에 했던 요거죠. 요 의식, 요 자의식의 의식, 그래서 만들어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 그게 개인주의죠. 근데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자의식의 과잉 현상마저 생겨.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근대 사회가 문제점을 드러낸 거죠. 이거는 근대 사회의 문제점이 나서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성취, 계몽주의 성취 넘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개인주의가 의식이 극도로 발달해서 그 개인주의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우리가 현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현대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근현대라고 쓰신 거예요. 놀라워요.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립된 개인들이 개인주의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고립된 개인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과 경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개인에게
고독은 운명이 된다. 고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일본은 의식된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의식된 지옥이라는지 아시겠죠? 의식은 이게 개인의 자의식이죠. 그러니까 근대적 개인의 자의식이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 근대적 개인의 자의식이죠. 이 지옥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심각하게, 그지? 그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가버린 현대의, 그지? 개인에게는 지옥이 된 거죠. 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죠. 현대. 근대가 아니라. 근현대인은 행복하려고 주체선언을 했지만 이게 근대 현대 여기 옆에요. 행복하려고 주체선언을 했지만은 근대죠.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고 새로운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다. 현대. 그러니까 근대의 개봉주의가 이렇게 선언해서 개인주의를 선언했지만 살고 보니까 이런 식의 지옥 같은 삶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근대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보세요. 근현대로 근대 이전의 세계. 바로 세계를 말하죠. 근대 전의 세계. 즉, 인격과 합리성과 주체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근대죠. 인격과 합리성과 주체성 이전의 세계. 요 주체성, 여기까지가 이게 근대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대. 그치? 이 확립된 근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다는 거죠. 윌버 역시 우리가 단순히 의식하지 못하는 지옥으로 묘사하는, 요걸 그래서 윌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하지 못하는 지옥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근대적 개인의 의식이 아직 없던, 요 말은 다시 말하면 근대적 개인의 의식조차 없던 지옥. 그러니까 이건 더한 지옥이죠. 으로 묘사하는 인격 형성의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는 어디까지나 인격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세계이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넘어서는이죠. 그러니까 인격성과 이 합리성이라는 근대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자? 그걸 초월하자 이거죠. 그 이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대성이 가져다준 인간 해방의 선물, 그죠? 근대성이 가져다준 인간 해방의 선물을 충분히 인정하고 누리되 근대적 자아의 의식된 지옥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차원으로, 그죠? 인간이 고양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의 세계관을 뚜렷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기리성의 종교 연구에 선구적인 업적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근대 이전의 세계, 즉 전근대의 세계. 둘째, 근대의 세계. 셋째, 탈근대의 세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정확히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종교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 제목은 사실은 종교라는 그 전근대의 종교죠. 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온 다음에 영성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종교 시대, 부제가 탈종교 시대에 열린 종교 이야기라는 부제는 전근대 시대의 닫힌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탈근대 시대의 열린 종교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 얘기를 왜 또 하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근대 시대에서 근대가 벗어났던 종교가 아니라 탈근대 시대에 열린 종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종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거는 닫힌 종교가 있었단 소리예요. 닫힌 종교는 전근대 시대에 닫힌 종교죠. 이런 속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세계의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고 기리성 교수가 이걸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요 뒷부분은 이 글의 주제나 기리성 교수의 책을 읽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문제점이기에 생략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현대라는 단어를 내가 거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그럼 현대는 뭡니까? 여기 없는데 현대는 뭡니까? 하고 질문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설명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쓰이는 현대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지도 않는 한국 고유의 용어예요. 영어로는 contemporary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당대예요. 당대. 현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 현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현대가 아니라 근대라는 단어는 있죠. 모던이죠. 모던. 그러니까 일본의 1910년 일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하자면 1910년대 20년에 일본에 의한 전근대 조선 프리모던이죠. 조선의 멸망 이후 한국의 문화적 압축 성장이 빚어낸 기형적인 역사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구 유럽은 그 14세기 르네상스의 소수의 근대화,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한 다수의 근대화, 라는 과정, 역사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1890년 이후에 근대화의 회의를 표명하는 모더니즘이 있었어요. 이게 아방가르드라고 보통 말하는 문화예술 운동인데요. 1890년에 있었다고요. 이때부로 1910년까지 주로 크게 영향을 활발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인 지식인 사회가 우리가 합병될 때가 1910년대예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대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경험하게 된 근대에는 이게 모던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더니티, 근대성,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더니티를 우리는 1910년에 10년대에 이르러서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요거 1892년도에 대 이후 1910년도까지 대강 1910년 이때까지 가장 활발했었는데 요때 가장 활발할 때죠. 90년대니까 10년대니까 근대에 대한 비판 의식, 그러니까 모더니즘이죠. 요거까지 동시에 들어온 거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모더니즘. 요거는 근대가 아니라 근대 비판 의식인데 이거를 비롯한 아방가르드 문학이 같이 들어왔는데 요 근대된 비판 의식이 바로 모더니즘을 비롯한 아방가르드 문학인데 이게 동시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이전의 근대 문학보다 훨씬 세련됐겠죠. 세련된 감수성이 있었어요. 세련된 감수성. 세련된 감수성이 있으니까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서양은 14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9세기까지 500년 동안 오면서 지겨워. 이제 너무 힘들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것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의 이 사람들은 서구인들한테는 특히 서구 유럽 사람들한테는 지식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보링한 거죠. 지루한 거죠. 지루함이 있었는데 한국 지식인 사회는 그런 근대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압축 성장, 압축 경제 얘기하는데 원래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렇게 들여온 거죠. 이게 우리 역사적 어떤 자리고 운명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 자리고 운명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세계 전체 지도를 보고 보면 소수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소위 선진국 몇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한국과 비슷한 이 근대화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정서가 세계적인 정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고 이 세련된 감성, 우리 이 문인들, 이 지식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세련된 감성을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학과 예술에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근대라고 원래 있었던 것하고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본 지식인 사회도 비슷하게 우리랑 뭐 별 차이 없이 그 사람들도 이런 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대와 구별되는 용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현대. 훨씬 세련된 감성이니까 재벌 그룹의 총수도 자기 회사의 이름을 현대라고 붙인 거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월간지도 현대문학이라고 붙인 거고, 훨씬 더 세련된 감성을 표현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근대, 현대, 근현대 이런 것들, 근현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섞여 있다 이거죠. 를 둘러싼 역사의식에 관한 복경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앞에 인용한 낮은 수준이라는 자극적인 부제를 거쳐서 제안하였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필자도 지금 이 말하는 사람도 뭐 책임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누구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놀라운 점은 김일성 교수는 이런 복잡한 용어의 이런 정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놀라운, 어,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역사인식이 논의를 혼란스럽게, 이리정 교수의 책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